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본인 재판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골프 라운딩에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 치는 모습은 물론이고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발언이 드러나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골프 라운딩을 포함해 주요 사건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고 또 오늘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어볼 텐데 사실 알츠하이머 질환이 초기냐 중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 병을 핑계로 재판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들여다보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 보셨죠? 예, 저도 보도되는 걸 일부 봤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판 받는 혐의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무슨 사탄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광주법원에서 이제 서울로 재판이 이송이 된 이후에 첫 공판인 지난 3월 달에 한번 재판에 출석하고 전두환 씨가 지금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출석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허가 신청을 했을 텐데 아마 좀 알츠하이머 이런 병 때문에 지금 의사소통도 안 되고 제대로 지금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아마 그런 사유서를 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영상을 보면은 지금 멀쩡하게 골프 치고 또 거기서 본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은 캐디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타수를 계산한다.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는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호쾌하게 드라이브 샷도 쳤고 아이언 샷도 정교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보다는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특히 광주 사건에 대해서 학살에 대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부대표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학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광주 학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왜 모르세요? 라고 직접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위원님 한번 제가 건너뛰었는데 한번 들어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녹취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진짜 책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실 알츠하이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에서 중기 증상으로 갈 때 이제 언어의 인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물의 판단, 공간 능력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데 지금 부대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전두환 씨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확인하고 또한 저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임기응변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또 시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굉장히 아까 드라이버는 호쾌했고 아이언은 정교했다. 사실 골퍼들한테는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마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입장을 본다면 지금 저 당시에는 물론 그 알츠하이머의 증상이 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할 수 있지만 저 당시에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였고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9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의 유권적인 판단이 내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게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기왕에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공분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러한 정신건강, 그러한 건강이 어려워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되었다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 두 번째는 분명히 법정에서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모습에 아마 국민들은 큰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재판장에 나오지 않는 것도 그렇고 또 각종 세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도 보면은 버티기로 좀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이 말은 워낙 유명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추징금을 낼 의향이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하는 태도로 봐서는 전혀 낼 의사가 없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도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연희동 지금 자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연희동 자택 중에 뭐 일부는 이순자 씨가 1969년에 취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불법 재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 소유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내 부인의 소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두환 추징법 그걸 만들면서 이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인데 네. 여기를 보면은 피고인의 재산이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가 불법 재산인 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한테도 그걸 다시 추징할 수 있다. 뭐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두환 씨의 그 변호인들 측에서는 이 법은 정말 유일하게 적용된 게 전두환 씨에 대한 게 유일하다. 이건 좀 뭔가 헌법 위반 아니냐. 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공매 절차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더라도 이제 과연 남은 추징금이 한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네, 돈인데 1,02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그거를 있죠. 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남아 있느냐. 그건 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보태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97년에 확정 판결을 받고 추징 금액이 한 2천억 정도가 되었는데 예. 그중에 1천억 정도는 갚았고 남아 있는 1천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전두환 추징법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타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대해서 전두환 씨가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세금을 한 30억 정도 체납을 했습니다. 네. 세금 30억 정도 체납했는 사건에 대해서 공매 절차라고 해서 지금 전두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받아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캠코, 즉 자산관리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제 이제 자산관리공사와 국세청에서 이제 이야기 나왔는 바로는 국회에서도 국세청장이 언급을 했을 때 했죠. 어떻게 예. 했는가 하면 지금은 금융실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족에 대한 아마 그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재산이 언닉되어 있거나 재산이 면탈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 사실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많은 전 씨 일가의 재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되는 그 과정, 사실 여러 가지 반인륜적인 범죄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했고 거기서 얻어낸 재산이라는 거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 전 씨가 알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질문도 골프장에서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네, 자네가 좀 해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서 환수 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장도 국회에서 의지를 밝혔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추징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 법률적인 문제 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예.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지금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법원에서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네. 또 뭐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실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징금을 충분히 추징금과 세금을 납부할 정도의 충분한 재산이 있느냐. 이제 그게 다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광주지법에서 전두환 씨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금 보면 세금이나 어떤 추징금 같은 경우도 강제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판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제 구인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뭐 방금 변호사님이 제일 네. 처음에 말씀 주셨다시피 그 법원의 불출석 사유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신체적으로 지금 열악한 상태이고 네. 재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의사 판단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출석 사유서로 제출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어제 이제 이만서울 부대표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네. 아마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의 인지와 행동에 대한 능력은 존재한다는 점이 사실상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불출석 사유가 나왔을 때 강제 구인을 할지 안 할지는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골프장 관련 보도가 사실 꽤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이 보도가 그 강제 구인 절차라든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이 좀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근데 원래 첫 번째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원래 피고인의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피고인도 없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돼서 나중에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한테 손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에 해당될 때 아니면 뭐 벌금형에 불과할 때 이런 네. 때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재판부에서 이제 허가할 때도 그게 하나의 요건이 뭐냐면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고인한테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피고인이 허위의 사유서를 제출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최종 선고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형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년 선고할 거를 뭐 90세의 고령이고 또 이런 병도 앓고 있다 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라면은 1년 선고될 게 뭐 1년 6월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의 양형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사안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보도가 나온 이후로는 전두환 씨도 출석 여부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아니라 갈 곳은 재판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일생이 망언이다 이런 말이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골프장 논란 이후 재판부가 또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부정 채용 재판 소식인데 사실 딸의 부정 채용을 뇌물로 이제 뇌물이라고 본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번에 딸과 신계륜 전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재판 과정을 보면 김성태 의원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는 재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이석재 그 KT 회장이 실형을 받고 그다음 인사팀장이 주장을 하기에는 좀 지금의 그 김성태 의원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까지는 굉장히 김성태 의원 쪽에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었는데 네. 어제 이제 딸이 나와서 그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혀 몰랐고 내가 다 처리했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서 처음 했던 지원이라서 다소 미흡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계륜 의원도 나와서 뭐 그 당시에 KT 회장을 뭐 부르지 못한 것은 그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희일비를 하지 않고 아마 재판부에서는 전체적인 사건을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신계륜 전 의원 같은 경우 증인으로 나온 이유가 2012년도에 환노위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었고 그때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따지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는 그러면은 이석채 전 회장이 왜 그럼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특혜성 채용을 했느냐. 네.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밝힌 건데 그게 이제 2012년도 국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려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신계륜 당시 뭐 환노위원장이 어제 법정에 출석해서 그거는 쟁점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뿐만 아니라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 기업 측 증인들은 일괄적으로 채택하지 말자. 네. 이게 당론이었다.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국감 증인 불채택. 요게 이제 대가였다고 했는데 네. 그게 조금 무너지는 듯한 그런 증언을 어제 신계륜 전 의원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뇌물수수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법률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제3자한테 뇌물을 줄 때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거니까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국감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권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고 본인들이 부정 채용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검찰에 기소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증언이 나온 거는 검찰로서도 좀 아픈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딸의 증언 부분은 물론 뭐 딸이 뭐 진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신빙성 면에서는 딸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오히려 생각을 딸의 하고요. 증언은 그런데 지금 또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정말 본인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기억 자체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게 네. KT의 홈 고객 부문 전 사장이었던 서유열 씨는 법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 이력서를 나한테 주면서 좀 잘 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는데 지금 막상 김성태 의원의 딸은 나는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도 없다. 아빠는 몰랐다는 예, 거잖아요. 아예 얘기한 적도 없는데 무슨 청탁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주장이라 너무 상반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금 어느 증인의 증언이 과연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면 증인 채택 당시에 이제 이석재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을 대가성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지만 신계륜 전 의원은 그때 그거는 김성태 의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이었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딸의 진술과 관련 임직원들의 진술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확인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민사 재판하고 형사 재판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네. 민사 재판은 전체의 변론의 전 취지라 그래서 어떤 증거에 우위 없이 그냥 판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데 형사 재판은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 즉 이게 뇌물로서의 대가 관계가 있다, 아니면 그 직에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고도의 개연성은 검사가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신계륜 전 의원의 아마 말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탄핵이라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신빙성을 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만약에 이 사건이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젊은이의 꿈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비리가 있으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분명히 엄중한 처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채용의 비리에 문제가 있다면 네.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중에 눈에 띄는 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좀 퍼즐을 맞춰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6번째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11일이 구속 만료일이거든요. 거의 막바지 조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막바지죠. 막바지고 11일까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기소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조국 전 장관도 그랬고 정경심 교수 측도 그랬고 우리는 정말 억울하다. 정말 뭐 이건 뭐 범죄와는 전혀 우리가 뭐 관련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의 권리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뭐 실제로 아파서 출석 못하는 경우는 뭐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검찰에 가서도 나는 모른다, 나는 뭐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뭐 보도되는 걸 보면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이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죠. 자료도 제출하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워낙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정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 좀 그런 면에서도 공적인 위치에 있던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을 좀 납득시킬 수 있는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11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사의 분기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안에서 가장 관심은 이제 조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 네. 정말 그 중앙지검에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수사 내용을 지금 이렇게 흘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제 특정 언론의 하나의 내용에 보면 조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기존에 있던 휴대폰에 관련된 그 문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단독으로 흘렀는데요. 네. 이제 지금부터 조 전 장관의 사실
지금 뭐 계좌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실, 그다음에 PC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의 정경심 교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피의자냐 참고인이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고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입시 비리와 관계되는 입시와 관계된 어떤 그 인턴 증명서의 문제, 그다음에 계좌 송금을 WFM으로 보냈던 계좌 송금의 문제, 그다음에 운동학원에 있어서 이 이사로서 있을 때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금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환은 하되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즉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 사건이 종료될지는 아마 검찰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11일이 좀 분기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 수사도 끝으로 짚어볼 텐데 어떻습니까? 첫 고발인 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고발인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54일 만에 이제서야 조사에 착수하는 거냐 이렇게 좀 시작부터 불만이 있는데 이 수사는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늦어요. 네. 뭐 조국 네. 전 장관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에 일부인 네. 뭐 입시 비리에 뭐 관련된 혐의인데 좀 아쉬워요. 조금 뭐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검찰에서. 그런데 검찰은 어떤 뭐 점을 좀 고려한 걸까요? 추론을 지금 이게 해보면. 뭐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순수한 의미의 고소 고발이냐, 아니면은 정말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서 이걸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도 또 이렇게 뭐 고발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지금 배당이 돼 있는데 뭐 형사부 사건으로서는 지금 뭐 고발한 지 53일 만에 조사하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에요. 보통 뭐 3개월 이내만 처리하면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이제 그렇죠. 표현을 상대적으로 하고 좀 있습니다. 늦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예. 아마 그런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 검찰이 모든 사안을 결정하느냐, 검찰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정치적 사안까지도 전부 우리한테 가져오면서 왜 우리한테 그런 비난을 하느냐. 제발 좀 우리한테 이런 사건 좀 가져오지 말아라. 아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고려가 좀 수사 착수에 좀 지연은 된 게 아니냐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첫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건 어느 정도 좀 혐의가 확인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의혹들이 조사 대상인지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들의 논문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고 더불어 딸의 입시 또 관련한 특혜 2011년도 일인가요?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혐의들이 있는 겁니까? 사실 아들에 대한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아마 뭐 조금 특혜라고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들이 미국에 있는 A대학교 굉장히 좋은 사립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연구실을 한 달 정도, 2달 정도 이제 하면서 방학 기간에 예, 방학 기간에 네. 하면서 거기서 나와 있는 연구 결과 자료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미국의 학회에 보면 시메틱 세션이라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주제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사이 중간에 포스트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뭐 배너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쫙 세워 놓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이에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이렇게 템팅하고 어트랙티브하면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주목을 끌 수 있는 논문들이 있으면 그 논문 앞에서 이렇게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 답변이 굉장히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 거기에 이제 일저자로 등재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구실을 활용 못했다면 네. 그런 일저자로 포스트를 못 만들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과학 경영 대회에 나가서 1등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실의 활동이 없었다면 뒤에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당성은 논외로 치고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특혜가 존재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입지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딸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약간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약간 그 성신여대에 들어가면서 사실 장애우 특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에서 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다니는 과정 속에서 성적의 정정의 편차가 좀 컸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건 재량권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볼 것이고 딸에 대해서는 재량권 문제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앞서 그 변호사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자꾸 가지고 오느냐 검찰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지난번 조국 전국을 거친 이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사를 빨리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깊이 하느라 좀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릴 사안 아니에요. 뭐 쟁점이 단순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연 뭐
서울대 의대 교수실에서 그런 연구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뭐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애매해요. 뭐 서울대 의대 교수한테 정말 강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그건 뭐 강요죄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건 친분에 의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렇게 2014년도에 인턴 활동을 하고 2015년도에 미국의 학회에서 포스터 제1저자로 아들이 등재가 됐는데 그 고등학생은 딱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고등학생이 물론 뭐 초록이지만 거기에 1저자로 등재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 결국 뭐 조국 전 장관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조국 장관도 네. 단국대 교수 1저자로 된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그 다음에 예일대 화학과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또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